안녕하세요. 제가 강의시장한테 꼭 물어봐요. 제 이름이 뭐라고요? 성 빼면 성 빼면 원빈이잖아요. 옛날에는 이름 잘 졌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는데 그 친구 뜨고부터는 옛날에 이름 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련되게 이름 잘 졌냐고. 뭐 제가 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요즘 이렇게 연예인들 보면 빈자가 많아요, 그죠? 네, 매력이 있나 봐요. 저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가가지고 이제 철학을 공부했는데, 그래서 제가 해군사관학교에서 철학교수로 한 30여 년 공직을 했습니다. 제 전공은 철학하고도 동양철학이고요. 동양철학 그러면 보통 유불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가, 불가, 도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유화학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또 이제 공부하면서 보니까 유학도 나뉘어요. 중국 유학이 있고요. 우리 조선 유학이 있어요. 저는 조선 유학을 가지고 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철학한 사람이 뭔 이순신 장군을 연구했냐 이렇게 또 묻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공하고 연관 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순신 유학의 나라 조선에서 배출한 위인입니다. 이순신이라는 분의 이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유자입니다. 선비입니다. 선비. 그래서 이 이순신 장군이라는 분을 좀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학을 아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편 제가 동양 철학을 공부한 걸 토대로 이제 이 철학과에 가면 뭐 동양 철학 한다고 해서 전공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과목들을 다 섭렵을 하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중국 그러면 고대로 올라가면 제자 백가 시대 이런 시대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예. 제자 백가 시대, 춘추 전국 시대 이런 얘기는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 제자 백가, 수많은 학파, 훌륭하신 어떤 분이 계시고 또 학파가 있었다라는 걸 제자 백가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전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파예요. 뭘까요? 유가, 도가, 법가, 뭐 문가 이렇게 하잖아요. 전쟁 병자, 집가자, 병가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학파도 있어요. 이분들 뭐 하는 분이라고요? 전쟁. 네, 전쟁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 누굴까요? 손자입니다. 손자. 병법 그러면 손자잖아요. 제가 병법을 공부해봤더니 다른 병법은 볼 게 없어. 손자 병법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정말 엑기스 같은 전략, 전술, 리더십, 전쟁과 정치와의 관계, 전쟁과 경제와의 관계, 전쟁과 외교와의 관계 등등등이 아주 광범위하게 요약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병법을 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해군사관학교 이제 돌아가서 사관생도들을 가르치게 돼 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 이분 도대체 어떻게 싸웠길래 7년여 전쟁 기간 동안 벌인 50여의 해전을 한 번도 안 지고 다 이기셨을까? 이 물음에 제가 해군사관학교 출신이기도 하고 해군 장교이기도 하고 해군사관학교 교수이기도 한데 이 평범한 질문에 제가 쌈박하게 답을 못하겠더라고요. 딱 막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법을 공부한 걸 토대로 해서 이순신 장군님 해전과 관련된 기초 자료 장계를 이렇게 이제 읽어나가면서 해전 사례를 이렇게 분석하다가 얼마 안 지나서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연구하게 된 계기인데요. 제가 사관생도 시절에 우리 교수님한테 공부할 때는 배울 때는 아마 이런 관점에서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리더인 까닭은 언제나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만나 싸워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 교수님이 들어주는 대표적인 해전 사례가 여러분 다 잘 아실 것 같은 한산해전, 명량해전이에요.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한산해전을 봐라. 거기 참전한 조선 수군의 함선 척수는 50여 척에 불과한데
일본의 경우는 70여 척이 넘었다. 50여 척 대 70여 척.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열세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제가 공부할 때도 한산해전을 설명하면서 이 교수님들이 또는 이순신을 연구했다는 분들이 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한산해전 우리는 50여 척, 일본은 70여 척, 우리가 열세한 해전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객진 등등 아무나 펼칠 수 없는 신춘기모란 전략 전술을 구사해서 승리한 거야. 이순신 정말 훌륭한 리더 장수야. 이런 관점이잖아요. 자,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교수님이 이제 한술 더 뜨세요. 한산해전은 잽도 안 된다. 명량해전을 봐라. 명량해전 다 아시고 지금 공부 좀 하셨잖아. 명량해전에 참전한 일본 수군의 조선 수군의 함선 척수 몇 척이에요? 13척. 네, 이제 공부했으니까 13척 그러시잖아. 보통은 12척이 제일 많아요. 우리 국민들이. 신에게는 아직도 12척의 전선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알려져 가지고 되게 12척으로도 알고 계시고, 좀 뭐 기억이 삼삼하신 분들은 10여 척 그래요. 10여 척. 일본 수군의 함선 척수는요? 133척. 공부하신 분이야 이런 분. 네. 보통 많이 알려진 게 300여 척이에요. 우리는 10여 척. 일본은 300여 척. 10여 척을 가지고 300여 척과 싸워서 도대체 어떻게 이겼다는 거야? 2000 몇 년이에요. 영화 명량이 14년인가요? 네. 그 영화 명량 다 보셨죠? 여기 오신 분들은 보셨을 것 같아. 그거 보니까 10여 척을 가지고 저렇게 이겼구나. 이해가 다 되시던가요? 저는 그거 보니까 이해가 더 안 되던데. 네? 무슨 뭐 웃겨 아주 그냥 무슨 저 SF 영화 같았고. 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명량해전에 참전한 조선 수군의 함선 척수는 13척, 일본의 경우는 130여 척. 아니 그래도 그렇죠. 13척을 가지고 130여 척을 도대체 어떻게 이긴 거야? 이게요 굉장히 궁금해요. 여러분들도 궁금하지 않나요? 그 당시 사람도 궁금했어요. 그 당시 임금 선조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기긴 이겼대는데 10여 척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는 잘 안 되고 누가 속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명량해전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신화화 전설화되는 경향성을 보여요. 실제는 13대 130여 척 이렇게 돼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만 조선 수군의 함선 척수는 10여 척 고정되고요. 일본 수군의 함선 척수가 자꾸 늘어나요. 아니래 300여 척이래, 아니래 500여 척이래, 600여 척이래, 1000척이래. 이게 전부 사실입니다. 다 기록에 나와 있는 거야. 1000척이래. 그 다음에는 부지기수래. 부지기수. 한자어예요. 부지기수.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일본의 함선은 엄청나게 많았대. 우리는 10여 척. 자,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순신 장군이, 훌륭한 리더 이순신 장군이 10여 척을 가지고 130여 척과 싸워 이긴 것보다는 10여 척을 가지고 300여 척과 싸워 이긴 게 더 훌륭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300척보다는 500여 척, 500척보다는 600여 척, 600척보다는 1000여 척과 싸워 이기면 이순신 장군이 훨씬 더 훌륭한 것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만 일본 수군의 함선 척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다 그랬잖아요. 이순신 장군 언제나 이렇게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만나 싸워 이겼다고요? 이순신 장군이? 생각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명량해전만 열세예요. 제가 볼 때 명량해전만 열세. 13대 130여 척. 누가 봐도 열세 아닙니까? 이 정도면 절대 열세예요. 이 정도면. 그런데 명량해전 이외의 거의 대부분의 해전은 이순신 장군이 중심이 된 조선 수군의 함선 척수가 일본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제가 병법을 공부 안 했으면 잘 몰랐을 텐데 뭐가 잘못됐는지 금방 알았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여러분, 관점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관점을, 시각을 이렇게 한번 바꿔봤어요. 이순신 장군이 위대한 리더의 장수인 까닭은 언제나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만나 싸워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인위적으로 우세한 상황을 조성해서 분산된 열세의 적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위대한 리더요 장수다. 여러분 이 관점의 차이 구분되시나요? 네. 이해하셨어요? 네. 한마디로 1대 10, 1대 20, 1대 30의 열세한 상황에서 뭐 어떻게 용전분투해가지고 싸워 이겼기 때문에 훌륭한 리더라는 겁니까? 아니면 싸우기 직전까지 10대 1, 20대 1, 30대 1의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기 때문에 훌륭한 리더라는 겁니까? 여러분 후자예요. 확 바꾸셔야 돼요. 이게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이렇게 제가 정립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아무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마치 이순신 장군은 일당백하는 무협지의 주인공처럼 그런 리더로 우리 국민 대부분들의 머릿속에 지금도 거의 대부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확 바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그동안 뭐 한 7, 8년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연구한 시작한 지가. 그렇게 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정립된 그런 내용들을 오늘은 이제 주제가 리더십이죠. 리더십이니까 리더십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이순신 연구하신 분들이 역사학을 토대로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시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철학을 밑바탕에 깔고 있고요. 병법을 가지고 있고요. 유학이라고 하는 리더십 이론을 가지고 제가 이순신 장군에게 접근하는 그렇게 연구하는 연구자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쓴 대표적인 책인데 여기 있는 내용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즘은 제가 강의하면서 꼭 서두에 이순신 좀 더 생각해 볼 문제들, 뭐 잘못된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데 특별히 이제 요즘에 제가 강조하는 게 요 내용입니다. 연구를 해봤더니 해전에서 칼싸움, 이른바 백병전 거의 없었다. 두 번째, 거북선, 판옥선의 충돌 전술. 이게 이제 뭐 김만민 감독이 3부작을 만들어냈는데 한산도 그렇고 노량도 그렇고 거기 이제 등장하는 거북선이 막 그냥 좌충우돌하면서 빡치게 해가지고 충돌해가지고 일본 함선들을 막 격파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오류예요. 과연 충돌했을까? 제가 이제까지 연구해본 결과는 충돌 전술 없었습니다. 거북선은 충돌하기 위한 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여기 와서 이제 공부를 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국민들은 전부 다 우리의 거북선, 판옥선이 막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빡치게 해가지고 일본 함선을 격파하는 그런 방식의 지식들을 거의 대부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 요즘 제가 다니면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다닙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 그런데 이제 전국의 이순신 장군 동상을 이렇게 보면 전부 다 칼을 들고 있어요. 그죠? 칼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조선은 활의 나라요. 일본은 칼의 나라입니다. 일본은 칼의 나라요. 조선은 활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거 이제 뒤에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칼의 나라 일본과 활의 나라 조선은 싸우는 방식이 전술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칼의 나라 일본은 어떻게 싸울까요? 칼 길이가 1m 정도밖에 안 돼요. 쇳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럼 적군을 죽이려면 살상을 하려면 1m 내로 들어가야 돼요. 접근전을 벌여야 돼요. 활의 나라 조선은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활의 나라 조선은 절대로 붙으면 안 돼요. 일정한 거리에 왔을 때 활의 사정권 내에 들어왔을 때 활을 쏴가지고 끝내야 돼요. 여기서 못 끝내면 이건 끝난 거예요. 여기서 이걸 못 끝내고 적군이 활의 사정권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 병사들이 어쩔 수 없이 호신용으로 칼을 빼는 상황이 됐다? 이미 끝난 거예요. 칼싸움에 관한 한 지존입니다. 일본 애들이. 제가 볼 때 임진왜란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아마 칼싸움 제일 못하는 나라. 네, 칼싸움 정말 못해요. 사극에서 나오는 칼싸움 하는 거 전부 거짓말.
그렇게 접전하는 상황이 되면 이미 우린 졌어요. 접전하기 전에 활로 끝내야 돼요. 그게 우리나라 활의 나라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활과 총통, 대포가 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원거리에서 적을 결단내는 방식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활의 나라이기 때문에 해전에서 우리의 수군들이 이 포를 일본보다 훨씬 먼저 배에서 운영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동상에 대해서는 별 생각을 안 하다가 한 10여 년 전에 문득 동상을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일본은 칼의 나라고 조선은 활의 나라인데 이 동상을 보니까 전부 칼을 짚고 들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이순신 장군이 들고 있는 전국에 있는 저 동상에 있는 칼은 저 칼 쓸 수 있는 칼이에요? 휘두를 수 있는 칼일까요? 내가 볼 때는 동상용 칼이에요. 동상용 칼.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이 전기를 딱 보면 어린 시절에 전쟁 놀이할 때도 뭐 가지고 전쟁 놀이 했어요? 활 가지고 전쟁 놀이 했어요. 난중일기 보시면 활 쏘기가 거의 대부분. 그래서 제가 유심히 뒤져봤어요. 칼싸움 하는 건 없을까? 없어요.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또 궁금해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래 조선은 왜 칼을 싫어했어 이렇게? 정말 싫어했더라고요. 임진왜란 기점으로 조선시대 그 무과 시험 과목에 칼싸움이 없어. 칼싸움이 없어. 칼싸움 훈련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야. 일정한 거리에서 활을 쏴가지고 사살하면 끝인데 뭘 그렇게 피곤하게 뭘 백병전을 벌여. 자, 이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드디어 이제 해군사관학교 교정에 2015년에 활을 든 최초의 이순신 동상이 나타났습니다. 이거 잘 보시면 활집과 칼도 찼어요. 칼도 쳤어요, 호신용으로. 근데 위치를 잘 보시면 활집이 앞으로 나와 있고요. 칼도 찼는데 칼의 손잡이가 뒤로 가 있어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조선은 1차 무기가 뭐예요? 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상을 하나 만들더라도 좀 역사성이 반영된 저것만 보더라도 우리 조선은 활의 나라고 임진왜란 당시에도 활이 정말 큰 역할을 했어. 이순신 장군님은 정말 명궁이야. 그런데 제가 봤더니 이순신 장군님만 명궁이 아니에요. 당시 조선의 이 장교들 전부 명궁이에요. 활 정말 잘 써요. 무인들만 잘 쏘는 게 아니에요. 조선은 활의 나라예요. 문관, 무관 다 활을 쏩니다. 도원수 권율은 문과 출신일까요? 무과 출신일까요? 도원수 권율. 요즘으로 따지면 이게 합참의장 정도 되는 분이에요. 이분이 문과예요. 그래서 조선은 기본적으로 이제 문치주의인데 유학의 영향을 받아서 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에 있어서의 아주 핵심 무기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유교적인 세계관 속에서의 정신 수양의 한 방편으로 활을 쏩니다. 시서, 예학, 사호, 서수 해가지고 6예 가운데 하나에 활을 쏘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은 문과 출신이든 무과 출신이든 활을 국가 스포츠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드라마, 영화, 소설 여기에서 이제 해전 장면을 보면 광범위하게 백병전, 거북선의 충돌 연술 이런 것들이 잘못 소개가 되고 있다. 이게 이제 김만민 감독이 3부작으로 만들어낸 영화죠. 그래서 제가 영화 명량에서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영화 명량을 보면 통대사 이순신 장군이 탄 배 위에서 막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지고 일본 적장의 목이 막 떨어져 나가고 이런 장면이 묘사가 돼요. 자, 명량해전 어떻게 끝났을까요? 우리 13척, 일본 함선의 경우 130여 척. 실제로는 일본의 함선 130여 척 가운데 31척이 우리 13척을 에워싸고 공방전을 벌입니다. 전투 결과 우리 13척은 그대로 살아남고요. 이 13척을 에워쌌던 31척이 모조리 격파됩니다. 100명만 탔다고 해도 3천여 명이 죽은 거잖아요. 뭐 거기 탄 사람 병사들만 죽었을까요? 그래서 명량해전에서 일본 장병들 3,000명, 5,000명, 8,000명 죽었대요. 우리는요. 우리 13척의 조선
죽은 병사들은 몇 명이나 전사하고 부상을 당했을까요? 불행하게도 13척 전체에 대한 전사자, 부상자 숫자는 기록된 자료가 없는데 통제사 이순신 장군이 직접 타고 지휘했던 통제사배의 전사자와 부상자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사자 2명, 부상자 3명. 그 이유도 일기에 적어놨어요. 2명의 전사자, 3명의 부상자. 왜 이렇게 됐을까? 적의 조총의 탄환을 맞아서. 이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구성을 해야 돼요. 그 당시 통제사가 탄 이순신 장군 배에 위해서 어떤 양상의 해전 전투가 벌어졌지? 상상을 해보세요. 백병전이 그려집니까? 백병전 없었어요. 우리 배 위로 올라왔어요. 일본 병사들이 못 올라왔어요. 올라오면 끝나는 거예요. 13척이 그대로 보존됐다라는 얘기는 13척의 어느 배에도 일본 애들이 우리 배 위로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걸 지금 반증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자료인지 몰라요. 그러면 이렇게 13척을 가지고 130여 척과 싸운 명량해전에서조차 우리 배 위로 올라오지 못했는데 다른 해전은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산 도량의 거북선의 충돌 전술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에 꽉 남으시라고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한산해전 끝난 다음에 이순신 장군이 임금님한테 보고서를 올립니다. 이렇게 싸웠고요. 이렇게 싸웠고요. 전사자는 몇 명이고요. 부상자는 몇 명이고 이런 걸 다 기록을 해서 보고서를 올립니다. 장계를.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전과가 있는데 우리가 일본의 함선 73척 가운데 59척을 격파 및 납포하잖아요. 그러면 거북선 이순신 장군 장계를 보면 대개 2척 정도의 거북선이 참전한 거로 돼 있는데 이 한산해전에 참전했다라고 알려진 2척의 거북선의 전과를 보면 당시의 거북선의 활약상이 여러분들 앞에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거북선의 전과 어떻게 되죠? 2척의 일본의 대선 한 척 납포, 일본 장병 수국 머리 8급, 이게 2척 거북선의 전과예요. 자, 그러면 충돌 있었을까요? 거북선이 충돌을 해서 일본의 함선을 격파한 전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북선은 충돌하는 배가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리면 거북선은 가까이 가서 포를 쏴가지고 포의 명중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가까이 접근해서 포를 쏘는 거예요. 그게 거북선의 용도예요. 이거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김한민 감독을 이렇게 이제 이런 차원에서는 이렇게 비판을 하지만 이분의 역할도 너무너무 커요. 네, 제가요 한 십몇 년을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는데 제가 강의한 인원수를 따져보니까 한 5만 명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5만 명. 근데 이분은요 한 번 영화를 하면 기본적으로 1000만이 넘어가. 그래서 그게 옳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어쨌든 우리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순신 장군님 훌륭해. 이순신 장군님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뺏기지 않을 수 있었어. 라는 거는 똑같아요. 결론은. 이런 문제를 이렇게 환기시키고 위대한 리더 장소 이순신 장군을 추앙하고 선양하는 그런 분위기, 이분을 좀 본받아야 되겠다. 여러분들처럼 이런 어떤 붐을 조성하는 데는 영화보다 더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비판도 하지만 이분들의 공은 그거에 못지않게 크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그래서 이제 또 한편 영화는 그냥 영화로 보지 그 시시콜콜 따지고 그러냐, 제 입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안 되는데 그렇게 적당히 넘어가도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이 이제 리더십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 얘기를 다 듣고도 까먹지 않고 머릿속에 좀 남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물음을 물어보고 나름대로 제가 답을 한번 내봤어요. 우리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이제 이순신 장군님인데 왜 우리 국민들은 이순신 장군님을 존경하고 사랑할까? 자, 이 짧은 순간이지만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해보세요.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정리해보세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왜 존경할까? 왜 사랑할까? 1번 임진왜란, 정유재란 7년 동안 50회 해전을 모두 승리로 이끌어 나라를 구했기 때문이다. 나라를 구했기 때문이다라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것 같아요. 위대한 위인은요,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가 창출이 돼요. 역사에 영향을 미치는. 이순신 장군이 이거와 연관 지어보면 뭐가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나라를 빼앗길 수도 있었는데 이분의 활약으로 나라를 구했잖아.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구했대. 이분이 어떻게 나라를 구했어? 50회 해전을 모두 승리로 이끌었대. 그럼 50회 해전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었대?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뭐가 나와야 돼? 여기에 병법, 리더십, 전략, 전술, 굉장히 복잡다단한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뭉뚱그리면 이게 뭐죠? 실력 있는 일이다. 이게 실력이잖아요. 수금장수 이순신은 그냥 뭐 훌륭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정말 모든 해전을 승리로 이끌 정도로 병법, 전략, 전술, 리더십에 능통한 달인이었어. 실력 있는 리더였어. 이게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해야 된 측면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거 중요해요. 이것도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 정의가 승리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가치의식을 지녔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자본주의 사회인데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사회가 되면 될수록 이런 부분이 점점 중요하게 되고 이 부분을 관리를 못하면 선진국가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이순신 원리원칙주의자,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어. 네, 정의로운 관리였어. 부당한 명령을 내리면 임금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았어. 이런 거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아주 짧게 정리를 하면 어떤 분이요? 이분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정의로운 사람이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 세상을요 정의롭게 산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제가 해군사관학교 출신이잖아요. 사관생도 때 맨날 이거를 외우고 살았다고. 그런데 사는 거 보면 아니야 전부 아니란 불의의 길보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한다라고 4년 동안 외쳤는데 그리고 나가가지고 장교 생활하는 우리 뭐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선배 우리 동료 후배들을 보면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어려워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그런데 이분은 여러분들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세 번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나라와 백성을 위해 바쳤기 때문에 이것도 더 어렵잖아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 지껏 챙기면서 사는데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아무리 나라와 국민과 뭐 인류를 위해서라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다 자기 중심의 이익 중심의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이런 세태에서 어떻게 저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셨길래 저렇게 사셨지? 그러면서 이제 정리될 수 있는 게 이렇게 돼 있죠. 어떤 분이라고요? 이순신 장군님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헌신 희생한 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 같은 리더가 되려면 아주 짧게 설명드리면 실력이 있어야 되고 정의로워야 하며 조직사회 국가를 위해서 희생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볼 때 이순신 장군께 우리가 이렇게 배우면서 본받아야 할 핵심 포인트가 이 세 가지 정도면 다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도 드시죠? 예. 제가 요약 엄청 잘했죠 지금? 예. 다 잊어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인 이순신 장군의 일생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사실은 꽤 많아요. 꽤 많지만 일단 빨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다시 읽기. 이순신 어떤 분이라고요? 언제나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만나 싸워 이긴 일당백하는 무협지의 주인공 같은 그런 리더가 결단코 아니었다. 이번 할 수만 있다면 10대 1, 20대 1, 30대 1의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제 말을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자병법을 공부한 토대가 있기 때문에 손자병법의 이 구절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꼭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유능한 장수의 조건, 손자 군형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고지 소위 선전자는 승어 이승자여라. 이 이자가 바꿀력 쉬울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쉬울 이자예요. 대개 이 정도는 아시겠죠? 눈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고지 소위 선전자는 옛날에 이른바 정말 싸움을 잘하는 자는 승어 이승 쉬운 승리에서 승리하는 자이다. 승어 이승 쉬운 승리에서 승리하는 자이다. 정말 싸움을 잘하는 자는 쉬운 승리에서 승리하는 자래요. 그럼 여러분 1대 10, 1대 20의 상황에서 이기는 게 쉬운 승리예요? 10대 1, 20대 1의 상황에서 이기는 게 쉬운 승리예요? 여러분 10대 1, 20대 1 한수말 뜨면 100대 1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우는 게 쉬운 승리 아닙니까? 고로 선전자지 승리하는. 그러므로 정말 싸움을 잘하는 자의 승리는 무지명이요 무용공이라 지혜롭다는 이름도 없고 용맹스럽다는 공도 없다. 이거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돼.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이순 장군이 뭐 싸워 이겼는데 뭐 20대 1 상황에서 싸워 이겼대? 30대 1의 상황에서 그냥 이겼대? 이렇게 되면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잘했다고 칭찬을 하지 않다. 에이 뭐 저 정도면 나도 이기겠네.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병법의 대가 손자가 볼 때는 그런 승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승리, 누가 봐도 에이 저거는 뭐 이길 수밖에 없는 승리래,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승리, 그런 승리가 정말 훌륭한 승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은 뭐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저 장수가 싸우기 직전까지 어떻게 저렇게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지? 여기까지 생각을 못 한다는 거야. 근데 손자는 그걸 본 거예요. 지금 이순신 장군은 어떤 분이라고 제가 아까 설명했어요. 이분 할 수가 있다면 10대 1, 20대 1, 30대 1의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운 탁월한 리더라고 그랬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공부를 가르쳤던, 제가 상한생도 시절에 배웠던 우리 교수님이 그래서 이거를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이 열세한 상황에서 우세한 적을 만나 싸워 이겨야지. 한산해전처럼, 명량해전처럼. 그래야 막 신나게 설명을 하는데 나머지 해전사를 보니까 우리가 더 많은 거야. 근데 이 교수님이 그걸 싹 덮었어. 설명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지금. 자, 정말 그런지 증명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중심이 된 조선수군은 임진왜란이 벌어진 1592년 첫 해에 4차례 출동, 16번의 크고 작은 해전을 벌이는데요. 자, 제1차 출동,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처음으로 조선수군이 출동을 해서 바다에서 이제 일본 수군과 처음으로 이제 맞닥뜨리는 해전을 벌이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임진왜란은 1592년 4월 13일 날 발발했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최초의 출전은 5월 4일 날 이루어집니다. 5월 4일 한 20여일 준비해가지고 5월 4일 날 출동을 해서 이제 처음으로 1차 출동해서 3번의 해전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딴 거 보지 마시고 단순하게 함성 척수만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옥포해전 91대 30, 합포해전 91대 5, 적진포해전 91대 13. 파란 게 조선이. 우리가 훨씬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이걸 보고. 오, 이상하네. 나는 맨날 우리 교수님한테 이순신 장군은 언제나 열세 상황에서 우세한 한산해전, 명량해전, 맨날 이런 식의 이미지가 내 머릿속에 꽉 있는데, 내가 처음으로 확인한 자료는 정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 시작했단 말이죠. 자, 전투 결과 어떻게 됐어요? 옥포해전에서만 4척 살아남고요. 나머지 모조리 전멸입니다. 3번의 해전에서 조선수군은 일본의 함선 44척을 격파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 이 과정에서 조선수군의 함선은 함선 피해 전무.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지? 하늘이 내린 군대도 아니고 옛날에 전투라는 거는 완전히 대량 사륙전인데 걸리면 깡그리 다 죽이는 어마어마하게 참 무서운 그런 전쟁의 전투의 양상인데 어떻게 이런 해전에서 우리 함선이 단 한 척도 격파가 되지 않아? 1차 출전에서는요 우리 함선 한 척도 격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사자도 한 명 안 나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전사자도 한 명 없어요. 부상자만 한 명 있어요. 일본의 함선이 44척이 격파되는데 한 척도 우리는 손상이 없고 부상자만 한 명이 있다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뚝 던졌잖아요. 이 부분을 설명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궁금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 궁금하시죠? 자, 2차 출동 6월 초에 나갑니다. 대개 한 달에 한 번 나가요. 5월 초에 한 번 나가고요. 6월 초에 한 번 나가고요. 7월 달에 한 번 나가고요. 8월 달에 한 번 나가고요. 대개 이제 가서 한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이렇게 이제 출동하고 해전을 벌이고 돌아와서 준비해가지고 나가는데 대개 한 달에 한 번 정도가 이제 이런 방식의 해전이 임진년 첫해 벌어지는데 6월 초에 2차 출동 나가서 4번의 해전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딴 거 보지 마시고 역시 함선의 척수만 평면적으로 비교해 보시죠. 선천해전 26대 15, 당포해전 26대 21, 당포해전 51대 28, 율포해전 51대 7. 우리가 조금 더 많거나 훨씬 더 많죠. 전투 결과는요. 퍼펙트, 완전한 승리. 4번의 해전에서 조우한 72척을 모조리 격파합니다. 또 이상한 사실은 이런 과정에 조선수군의 함선 피해 전무. 그래서 이제 1차, 2차 출동 합치면 우리는 일본의 함선 116척 이상을 격파합니다. 우리는 앙척. 빨리 가볼까요? 4차례 출동이 있었다며 임진년 첫해. 제 3차 출동.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한산해전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척수가 척수를 다 작은 배까지 다 합치면 척수도 우리가 더 많아요. 한산해전은 열세한 해전이 결단코 아니었어요. 장계를 이렇게 천천히 읽어보면 이순신 장군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벌인 대표적인 해전이 여러분 한산해전이에요. 이분은 한산해전 하기 전에 이길까 질까 이걸 고민한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고민한 건 이길까 질까가 아니에요. 이분이 고민한 건 저 배에 타고 있는 일본 병사들까지 어떻게 하면 다 없앨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작전 계획을 세워서 벌인 해전이 한산해전. 그래서 여러분 견내량에 있는 70여 척의 일본 함대를 한산도 앞 넓은 바다로 유인해내서 넓은 한산도 바다에서 해전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는 뒤를 차단합니다. 뒤로 못 도망가요. 그래서 왜 견내량에 있는 70여 척의 함대를 한산도 앞 넓은 바다로 유인해냈을까요? 그래서 넓은 바다에서 싸울까요? 장기에 기록돼 있어요. 일본 수군들은 싸우다가 불리하게 되면 바로 배를 포구 육지에다 대고 육지로 도망가 버려. 그러면 빈 배만 깨게 되잖아요. 당시 전투력을 손실시키려면 병원을 없애버려야 되거든. 그래서 임금님 견내량에 있는 일본 애들을 한산도 앞 넓은 바다로 끄집어내가지고 뒤를 막고 여기서 하객진을 펼쳐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도망가려면 어디로 도망가요? 옆에 있는 한산도로밖에는 도망을 못 가요. 그런데 임금님 한산도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거기 가봐야 내버려둬도 굶어 죽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작전 계획을 세워서 벌인 해전이 한산해전이에요. 이게 이길 것일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한산해전 그러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벌인 대표적인 해전이 한산해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3차 출동에서 한산해전, 앙골포해전 두 해전에서 일본의 함선 79여 척을 격파합니다. 이 과정에서 역시 조선수군 함선 피해는 전무입니다. 1, 2, 3차 합치면 누적 195여 척을 격파합니다. 우리는 앙척. 자, 마지막 출동 제 4차 출동까지 가보죠.
자, 1차, 2차, 3차 출동해서 이 승리에 이제 고무된 우리 이순신 장군이 중심이 된 조선수군은 바로 이 여수에서 가용한 모든 함선을 다 가져가요. 몇 척이나 됩니까? 180여 척. 어마어마하죠. 전투함만 81척 이상. 예, 여기서부터 노를 저어가지고 부산포까지 가는 과정에서 이 짜투리 애들 다 정리하고 부산포에 딱 들어갔더니 470여 척이 쫙 정박해 있는데 부산포 해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해전이 아니에요. 부산포 해전은 일본 애들이 안 나와요. 바다로. 포구에 그냥 정박해 있는 470여 척이 있고요. 얘네들이 바다로 안 나오고 그 배에 있다가 우리 조선수군이 공격을 해 들어가니까 배에서 내려가지고 무기를 내려가지고 뒷산으로 올라가가지고 뒷산에서 우리 바다에서 쳐들어오는 조선수군을 향해서 조총을 쏘고 공격하는, 우리는 바다에서 들락날락 하면서 일본을 공격하고 빈 배를 깨고 일본 애들은 육지에서 우리 조선수군을 공격하는, 그게 실제로 보면 이게 상당히 원거리 공격이에요. 이게 조총, 이게 소총 싸움이에요. 총 화약 무기의 싸움, 원거리 이 무기를 가지고 이게 해전이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 부산포 해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70여 척으로 우리보다 처음으로 훨씬 더 많지만 이 수적인 우세가 부산포 해전에서는 그리 큰 요소가 아니었다. 자, 그래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 4차 출동을 통해서 여기에서 130여 척을 이상을 격파해요. 이 과정에서도 조선수군의 함선 피해는 단 한 척도, 경미한 손상이 있었지만 침몰되는 경우는 단 한 척도 없는 거예요. 지금 1차, 2차, 3차, 4차 중에. 그래서 여러분 임진년 첫 해에만 이순신 장군이 중심이 된 조선수군은 일본의 함선 330여 척 이상을 격파합니다. 우리는 빵척 330대 빵. 놀랍지 않나요? 네, 알고 계셨나요? 알고 계셨을 거 아니야. 지금까지 공부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한번 환기를 해보면 너무너무 이게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엄청난 승리예요. 이런 전과는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무 없어요. 이런 해전 사상 전례가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이런 게 어딨어. 330대 빵이 어디 있냐고요. 일단 박수 한번 치셔야 돼요. 우선. 너무 자랑스러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역사 지식을 총동원해서 330대 빵을 설명을 하십니다. 설명해 보시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제가 처음에 궁금한 게 뭐냐면 제가 초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역사 지식이 뭐예요? 아니 말이야, 임진왜란을 당해서 막 아무도 전쟁 준비 안 하고 말이야, 맨날 도인이다 서인이다 당판 안 와가지고 당판 싸움만 하고 말이야, 고모야 목골로 있다가 침략을 당해서 20일도 안 돼가지고 수도 한성 뺏기고 임금 선조는 의수로 도망가고 말이야. 와, 뭐 이래 이거. 이게 나라야 이게? 이게 제가 배웠던 역사 인식인데 330대 빵을 보고는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무도 전쟁 준비를 안 했다고요? 아무도 전쟁 준비 안 했으면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자, 여러분 330대 빵을 설명을 해야 돼요. 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겠지만 이 330대 빵이라는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의 큰 의문점을 가지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상하네. 일본 함선 세력이 우리보다 훨씬 많을 텐데 어떻게 해전에 여러분들이 아까 확인한 것처럼 어떻게 조선 함선 척수가 더 많아? 이런 의문점 안 들으셨나요? 맞습니다. 네. 부산표 주변에 있는 일본 함선 몇 척이나 될 것 같아요? 대개 기록을 보면 500여 척에서 1000여 척까지 있어요. 평균 한 700여 척 정도가 부산포 주변에 항상 포진해 있다고요. 여러분 15만 명을 대마도에서 일본에서 대마도를 거쳐서 부산에 실어 날랐잖아요. 이거 얼마나 많은 배가 필요했겠어요. 그게 수송선이든 전투함이든 관계가 없어요. 그 당시 전투원이 타면 그게 전투함이 되는 거예요. 일본 애들은. 자, 그러면 임진년 중후반 기준으로 조선수군은 쓸만한 전투함, 거북선, 판옥선 다 끄집어내면 몇 척 정도나 될까요? 제가 볼 때 한 70여 척 정도 돼요. 만약에 일본의 함선 700여 척이 넓은 바다로 다 나오고 조선의 함선 70여 척이 넓은 바다로 다 나와서
70여 척과 700여 척이 넓은 바다에서 맞짱 뛰면 우리가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리더 이순신은 자신보다 일본의 함선 세력이 10배 이상이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해전 국면에 가보면 척수면에서도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을까? 이게 여러분들이 퀘이션 마크 치셔야 됩니다. 이게 뭐죠? 이게 이순신 장군의 실력이에요. 이게 여러분 병법이에요. 있는 대로 싸우면 그게 무슨 병법이에요. 예? 우리보다 10배가 많은데 가보면 우리가 더 많아.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병법이에요. 이 부분에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리더 이순신은 자신보다 일본의 함선 세력이 10배 이상이 많은데 어떻게 해전 국면에서는 척수면에서도 우세한 상황을 만들었지? 어떻게 만들었지? 여기에 관심 가지셔야 돼요. 자, 그래도 그렇지. 리더 이순신이 아무리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다라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330대 빵이 나오냐고. 리더 이순신의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다라고 해도 그렇지 이순신의 개인적인 역량만 가지고 330대 빵이 여러분 설명돼요? 이해돼요? 뭔가 다른 요소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무기입니다. 무기. 전장 승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여러분 무기예요. 330대 빵.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우리는 일본 대를 격파시킬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우리는 천자, 총통, 지자, 총통이라고 하는 위적으로 따지면 함포를 쏘고 있는데 일본 수군은 천만다행으로 해전에서 이 총통을, 함포를 적극적으로 운영을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못했다고 아주 단언을 해요. 왜? 330대 빵이니까. 일본 애들이 포를 운영했다면 한 척이라도 격파가 돼야 돼요. 그래 안 그래? 포를 운영했는데 한 척도 격파를 못했다. 그건 깡그리 무시해야 돼요. 이게 있으나 마나한 거야. 그게 무슨 포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 애들은 그럼 어떻게 싸울 거야 해전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전을 칠까요? 조선을 침략한 일본 수군은 기본적으로 해전이 벌어지면 원거리에서는 조총이나 활을 쏘다가 쏜살같이 우리 배에 붙어가지고 얘네들의 기어 올라와서 얘네들의 장기인 칼싸움을 벌이는 게 일본 수군의 기본적인 해전 전술이에요. 그런데 이게 먹혔다는 거예요? 안 먹혔다는 거예요? 330대 빵이라는 거요. 우리 배 위로 단 한 번도 올라오지 못했다. 이게요. 임진년 첫 해만이 아니에요. 저는 마지막 노량해전까지도 이순신이 중심이 된 이 해전에서 일본 수군이 우리 배 위로 올라오는 것을 거의 허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노량해전을 보면 이런 양상이 약간은 보여요. 노량해전 이외의 거의 대부분의 해전에서는 일본 수군 병사들이 우리 배 위로 올라오지 못했다. 저는 아주 확언 단언을 하는 거죠. 왜? 330대 빵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김만민 감독을 좀 얘기를 하면 이거에 주목해야 돼요. 330대 빵을 설명을 해야 돼. 해전을 가지고. 이제까지 감독들이 해왔던 무슨 백병전, 무슨 충돌전술 이런 거 가지고는 330대 빵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제 20년 후에 당분간 안 만들 거 아니에요, 영화. 20년 후에 이제 누가 어느 감독이 이제 또 만든다 그러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순신 장군의 해전 영화를 정말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330대 빵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해전 영화를 만들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저는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순신의 완벽한 승리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번 세계 최고의 질적 전투력을 보유한 조선 수군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여러분 330대 빵이야. 이거를 이게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330대 빵이야. 이건요 정말 전무후무 앞으로도 없어요. 이런 승리는 없는 거야. 두 번째,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운 탁월한 리더 이순신이 있었다. 이제까지 우리는 리더 이순신에게만 주로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영웅사관이라고 그래.
영웅 이순신 홀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해가지고 승리했다. 끝.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고려 말 이래 200여 년 동안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자랑스러운 수군의 역사, 자랑스러운 해양의 전통,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다 사장이 된 거예요. 이제 이걸 끄집어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막 빼먹은 나라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양적으로도 열세하고 질적으로도 열세한 조선수군이 아니라, 예, 질적으로는 양적으로는 열세했지만 질적으로는 우세했던 조선수군을 지휘해서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질적으로도 우세하고 수적으로도 우세한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병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30대 빵이 가능한 거예요. 수도 많아, 질도 높아. 그러면 330대 빵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떻게 했을까? 이순신 병법. 어떻게 싸우기 직전까지 저렇게 우세한 상황을 만들었지?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셔가지고 채워 넣으셔야 할 부분이 아닐까? 영웅에 대한 개념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리더 이순신 일당백하는 무협제 주인공 같은 리더가 아니라 언제나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운 탁월한 리더였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의 경쟁력의 실체는 탁월한 리더 이순신 홀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북치고 장구치고 해서 승리했다. 영웅사관의 관점에서 이제는 양적으로는 열세했지만 질적으로는 우세했던 첨단 조선수군과 언제나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운 탁월한 리더 이순신이라고 하는 이 두 요소가 결합되어서 시너지와 한 막강한 전투력이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의 경쟁력의 실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쫙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은 수군 강국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조선수군의 질적 전투력은 당대 최고였습니다. 우리의 주력 전투함 판옥선, 거북선의 단위 함정당 질적 전투력은 동북아시아 최고였습니다. 중국에도 없고요, 일본에도 없습니다. 1대1로 붙어가지고 우리 판옥선, 거북선을 이길 수 있는 배가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찌 보면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의 질적 전투력은 2024년 대한민국 해군보다도 높았다. 이렇게 제가 해군 출신이 감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믿으셔야 되죠. 자, 준비 없는 승리는 없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역사 공부가 너무 편향돼 있어요. 너무.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쭉 추적을 해봤더니 식민사관입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일본 역사학자들이 만들어낸 그런 역사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역사인식이 들어있어요. 에이, 우리나라 왜 이래? 맨날 당파 싸움이라고. 여러분 역사 공부하면 생각을 하는 게 뭐예요? 다 당파 싸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당파 싸움 없는 나라는 없어요. 세계 역사는요 권력 투쟁의 역사예요.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뭐 더불어 국민의힘 막 하는 거 이상한 현상이 아니에요. 저건 있는 거예요. 사람 사는 세상에 권력 투쟁을 하더라도 제바로 하라는 거죠. 제바로. 경쟁력 있게 좀 하라고 나라 발전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거지. 이게 없는 나라는 없는 건데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일본 애들이 만들어낸 그런 역사인식에 너무 이렇게 좀 찌들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순신 장군 강의하면서 이런 부분도 좀 교정을 좀 해야 되겠다. 아무도 전쟁 준비 안 한 게 아니라 지상군, 육군의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 준비가 정말 미흡했지만 수군의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착실한 전쟁 준비가 있었다. 이 얘기를 제가 꼭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 무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포를 쏘는데 일본 애들은 포를 못 쐈어. 그러면 또 궁금하잖아요. 그럼 우리 수군은 도대체 언제부터 포를 배달시키고 항포처를 운영을 했을까? 거슬러 올라갔더니 여러분 고려말까지 올라가요. 고려말 화약 화포 만드신 분 누구? 최무선 장군. 이분이 외국 때문에 이걸 만든 거예요. 우리는 화포를 만들자마자 바로 배에 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세요.
화포를 사용한 세계 최초의 해전이 자랑스럽게 우리나라 역사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아시는 분도 별로 없어. 진포해전 1380년 진포해전. 진포가 어디입니까? 군산이에요. 군산. 금강하구 거기를 진포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일본의 아지발도라는 젊은 장수가 2만여 명의 왜구를 500여 척의 싣고 쳐들어왔어요. 500여 척. 금강하구에 정박해 있는 진포에 정박해 있는 500여 척의 왜구 선단에 대해서 최무선, 나세, 신덕부라고 하는 고려 장수들이 새로 만든 이 화포, 화약물을 싣고 가가지고 500여 척을 모조리 불살라 버립니다. 여러분 몇십 척도 아니고요. 500여 척을. 이게 여러분 화약무기를 사용한 화포를 사용한 세계 최초의 전이에요. 여기서부터 역추산을 하면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은 고려 말일에 화포를 배에 싣고 운영한 한포 운영의 노하우가 200여 년 동안 축적된 군이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이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름이 하는 거예요. 당시 수준의 포를 배에서 한포 개념으로 동서양을 통틀어서 가장 능숙하게 한포 포격 전술을 구사할 수 있었던 군이 임진왜란 당시 조선수군이었다. 이렇게 제가 아주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뭐 때문에? 330대 땅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쉴게요. 판옥선까지 얘기해요. 우리는 이순신 장군 그러면 생활하는 배가 뭐예요? 꼬북선이잖아요. 꼬북선 많이 안 만들었어요. 한산해전에 참여한 게 2척 내지 3척. 일본 특기록을 보면 한산해전에 58척이 참전을 했는데 그 중에 3척, 이게 장림배, 거북선이 3척이고요. 55척이 판옥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주력 전투함이 뭐예요? 판옥선. 네, 판옥선. 언제부터 이제 판옥선을 알기 시작했어 우리 국민들이. 자, 판옥선 어떤 배? 판옥선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판옥선의 가장 큰 특징은 크다. 그래서 실록을 쭉 정리해보면 임진왜란 발발 71년 전부터 조선 조정에서는 임금님 큰 배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는 대선 건조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기가 막혀요. 임금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지금 대맹선, 중맹선, 소맹선 700, 800여 척이 배가 있는데 그거 내버려 두고 또 뭐 또 큰 배를 만들자고 그러는 거야. 임금님 고민이 뭐예요? 새로운 배 만들려고 그러면 뭐가 많이 들어? 국방비 돈 들어가. 왜 만들자고 그러는 거야? 신하가 얘기하죠. 건의합니다. 예, 임금님, 우리가 이제 수군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일본 애들이 쳐들어오면 배를 타고 나가서 원거리에서 활을 쏘는데 저놈들도 활을 쏩니다. 그런데 저놈들은 활을 쏘다가 쏜살같이 우리 배에 붙어가지고 기어올라와서 백병전을 벌이는데 임금님 칼싸움에 관한 한 지존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이게 일본의 칼의 나라라는 거예요. 임금님 물어요. 아니 그러면 배를 크게 만들면 그 칼싸움 못하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데 예, 임금님 우리가 배를 크게 만들면 원거리에서 활 쏘다 이놈들이 붙는데 우리 배가 상대적으로 크게 되니까 이놈들이 와가지고는 마치 성 아래서 성 위를 올라가는 이 국면이 하나가 추가가 됩니다. 우리가 칼싸움은 못하지만 기어 올라올 때 위에서 아래를 보면서 긴 창을 가지고 찔러대면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탄생한 데가 여러분 판옥선이에요. 안 만들어지다가 명종 10년 1555년에 시제품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임금님이 결제하신 것 같아요. 예, 그 뒤로 이제 대대적으로 한 10여 년 동안 판옥선이 만들어져 가지고 대개 임진왜란 발발 26년 전쯤 되면 조선 수군의 모든 기지에 판옥선 배치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판옥선이 임진왜란을 당해서 그 위력을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어떻게 발휘했을까요? 330대 빵! 자, 판옥선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칼싸움 못해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자, 판옥선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고요? 칼싸움 못했어요. 또 이제 응용 문제 됩니다. 거북선 왜 이상한 모양의 뚜껑을 덮었을까요? 기어 들어오지 못하게. 칼싸움 못해서. 크게 칼싸움 못해서. 칼싸움 못했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컨셉이에요. 일본은 칼의 나라요, 조선은 활의 나라다. 판옥선 왜 크게 만들었을까? 칼싸움 못했어. 거북선 왜 뚜껑을 덮었을까? 칼싸움 못했어.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시 10분 쉬겠습니다. 네. 주력 전투함 판옥선과 일본의 주력 전투함 세키 분해의 가상도. 우리 배가 훨씬 크죠? 바다 위에 성 같지 않나요? 왜 이렇게 크게 만들었다고요? 할산 못해서. 일본 수군은 배를 크게 만들 줄 몰라서 이렇게 작게 만들었을까요? 빨리 하려고. 장거리로 공부를 좀 많이 하셨네. 예. 일본에도 그 안택선이라고 해서 큰 배가 있어요. 대장이 타는. 그래서 이제 일본의 가장 큰 배가 우리 판옥선하고 크기가 비슷해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주력 전투함은 그거보다 좀 작은 관선이라고 하는 새끼분인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활 조총 쏘다가 빨리 붙어서 자기네 장기인 핵병전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약간 작게 만들었고 바로 이거에 대비해서 만든 배가 판옥선이에요. 그러니까 장기를 두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유리한 상황이 된 거예요. 쟤네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무기를 준비했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아주 신의 한 수입니다. 자, 조선수군의 주력 전투함 판옥선, 거북선은 당대 세계 최고의 전투함이었고 과연 2024년 대한민국 해군 세계 한 10등 정도가 되는데 과연 세계 최고의 항공모함, 잠수함, 전투함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방력이지만 해군, 공군, 육군의 발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일환으로서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그 리더십 문제를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했길래 그와 함께하는 해전에서 조선수군 장병들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도록 만들었을까? 이순신과 함께했을 때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던 조선수군 장병들이 왜 리더 원균과 함께했을 때는 도망가기에 급급한 오합지졸로 변해 있었을까? 무슨 문제입니까?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무기, 전략, 전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리더십의 핵심은 리더 이순신은 도대체 어떻게 부하 장병들에게 영향력을 줘서 그들로 하여금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도록 만들었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 이순신 어록이 많이 이제 전파가 됐는데 이거를 리더십하고 이제 연관시켜 보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도록 만들었다면 그거보다 더 훌륭한 군의 장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반 뭐 기업이나 조직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죽음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싸우러 그러는 그런 조직은 없잖아요. 자,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있어요. 리더십은 범위가 하도 넓어서 이걸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리더라면 이순신 같은 리더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흉내 내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 리더의 자질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리더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2가지 정도로 응축해서 표현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전문성이요. 또 하나는 도덕성이다. 여러분, 전문성과 도덕성, 리더십의 2바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공부만 잘하면 뭐해? 사람이 돼야지.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예. 지금도 할 거야 아마 잔소리처럼 부모님들은. 네. 공부만 잘하면 뭐해? 똑똑하면 뭐해?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앞것과 뒷것이 아주 중요해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기본적으로 리더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뭐해 이게 지금? 똑똑한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거기에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도덕성까지 있어야 돼요. 도덕성. 사람이 돼야지. 이거에 이제 착안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범주화를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도의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이제 뭐 대통령을 포함해서 장관, 우리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이렇게 보면 언제부턴가 그런 우려가 들었어요. 대한민국에는 참
똑똑한 사람이 넘쳐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예, 우리 동기생들도 똑똑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예, 근데 문제가 뭐예요? 똑똑하고 유능하면서 동시에 도덕성까지를 겸비한 그런 리더들이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신문지상에 나오는 모든 얘기가 다 뭐예요? 전문성 얘기도 조금은 있지만 대개가 다 저 도덕성 문제. 옛날에 뭐 우리 조국 사태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이걸 리더십 차원에서 이렇게 해부를 해보면 다 도덕성 문제예요. 그럼 리더 이순신 어떤 분이냐 말이에요. 400여 년 전 이순신이라는 분을 왜 우리가 지금 소환했죠? 예,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한국적 리더의 모델이다, 표상이다 이렇게 제가 보기 때문에 또 그런 거예요. 실제로 이분을 어떻게 잘 포장을 할까라는 게 이제 제 미션인 것 같아요. 자, 전문성 과키는 안으로 들어가면 두 가지 요소로 나뉩니다. 하나는 직무 지식이고요. 또 하나는 변화 혁신 역량입니다. 변화 혁신 역량 이게 이제 하나의 독립된 요소로 빼낸 것은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성의 이제 한 요소로 변화 혁신 역량을 끄집어낸 겁니다. 자, 이순신 장군과 연관시키면 이순신 장군의 직무지식 수준 어느 정도였을까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이순신 장군 자료 가운데 남아있는 자료 가운데 이순신 장군이 정말 실력 있는 그 리더였다는 자료가 제가 볼 때 제일 많아요. 제일 많아. 어느 정도의 직무지식을 가진 분이었다고요? 이분이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리더 이순신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자신보다 일본의 함선 세력이 10배 이상 많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해전 국면에 가보면 척수면에서도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을까? 이게 뭐라고요? 예? 이게 병법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전략일 수도 있고 전술일 수도 있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수군의 리더 이순신의 실력을 직무지식 수준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요소가 이제 변화 혁신 역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순신 장군의 변화 혁신 역량의 상징물 뭘 것 같아요? 당연히 꼼선입니다. 자, 리더 이순신은 왜 기본적으로 포를 쏘는 포함 판옥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모양의 거북선을 만들었을까? 뭔가 기존에 있는 포함 판옥선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할 목적으로 거북선을 만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야 돼요. 자,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렇다면 포함 판옥선의 문제점은 뭘까? 뭐가 문제점일까? 왜 거북선을 만들었을까와 연계해서 자, 포를 쏘는데 그래서 이 포탄을 맞으면 정말 끝내주는데 여러분 당시 이 천자총통 지자총통 우리의 포는요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포탄이 터지는 게 아니에요. 터지는 포탄이 아니에요. 예, 화약의 힘으로 이게 총통 속에 쇳덩어리나 대장군전, 장군전 같은 피사체를 끼워가지고 화약의 힘으로 빵 쏴가지고 얘가 날아가서 빵 쳐가지고 깨트리는. 얘가 날아가서 펑 터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정통으로 안 맞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지상전에서는 별로 사용이 안 됐어. 왜? 가성비가 너무 형편없어. 몇 명이 붙어가지고 겨우 한 방 빵 쐈는데 한 병사도 살상을 못해. 그런 확률이 높아. 그게 뭐가 필요하냐고요. 성을 뭐 공격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거를 배에 실으면 상황이 달라져. 배는 싣고 움직이잖아요. 네,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주포 같은 게 자주포. 맞기만 하면 끝내줘요. 근데 맞아야지. 자, 여러분 맞기만 하면 끝내주는데 이 당시 포의 명중률이 항상 문제가 돼요. 맞기만 하면 끝내주는데. 자, 그러면 당시 이 총통의 명중률을 높이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가까이 최대한으로 가까워. 여기 뭐 훌륭하신 분이 이쪽에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은 과학이에요. 전쟁은 기본적으로 과학이에요. 여러분. 무기는 과학이에요. 포가 맞으면 끝내주는데 안 맞아. 어떻게 하면 명중률을 높일까? 아니 가까이 대놓고 쏘면 다 맞잖아. 이 개념이 거북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너무 가까이 가서 쏠 경우에
만약에 빠바방 쐈는데 치명적 타격을 입히지 못하거나 불발탄이 나올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거의 거북선은 뭐 30m, 20m, 심지어는 10m까지 접근했는데 빠바방 쐈는데 이게 뭐 헛방을 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재장전을 해야 되는데 당시 화약 무기의 치명적 결함이 뭐냐? 한 발 쏘고 나서 재장전해서 쏘는데 타임 갭이 너무 길어요. 조총의 경우는 30초가 넘고요. 우리의 천자총통, 지자총통은 3분에서 5분 걸려요. 그럼 20m에서 바바방 쐈는데 안 맞았어. 그러면 재장전하는데 얼마 걸려? 3분, 4분. 10m 노정인데 얼마 걸려? 20초, 10초면 들어와. 그럼 올라와가지고 칼산 버리면 칼산 못하는 우리 병사들 다 죽잖아. 이순신 장군의 고민이 뭘까요? 가까이 가서 포를 쏴서 포의 명중률 문제 높이고 이 배에 타고 있는 칼싸움 못하는 우리 병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배가 없을까? 이 두 가지를 만족한 게 여러분 거북선. 네. 자, 거북선은 대전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적의 대장선을 향해서 돌격합니다. 이게 거북선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거의 30m, 20m에 가가지고 포를 바바바방 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때가 문제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불발탄이 나올 경우에 얘네들이 올라올 것을 감안해가지고 이건 가까이 가서 쏘는 돌격선이니까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돌격선 그러니까 돌격해서 총돌한다고 전부 쏘는 거야 지금. 이게 아주 그냥 이게 너무너무 잘못된 거란 말이야. 네, 그게 아닌데 가까이 왜 갔다고요? 왜 가까이 갔다고요? 포의 명중률 문제 해결하려고. 뚜껑을 왜 덮었다고요? 예, 이거 잘못하면 기울어가지고 칼싸움 버리고 다 죽으니까 칼싸움 잘하는 일본 애들이 우리 배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방호벽을 친 거야. 그게 뚜껑이고 그 둥어리에 또 뭐를 쇠고생이 꽂아가지고 뛰어내리면 거기 찔러가지고 살상하라고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아군의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적군의 장점은 무력화시키면 전투에서 승리하는 거야. 거북선 왜 가까이 접근했다고요? 우리의 장기인 포의 명중률 문제 해결하려고. 거북등 모양의 뚜껑을 왜 덮었다고요? 일본군의 장기인 백병전을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기가 막히잖아요. 이거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서울에서 아산에서 이렇게 살았던 이순신 장군이 당시 전 세계에 있던 어떤 흐름, 해전의 흐름, 해전 전술의 흐름, 무기체계의 흐름 더 좁히면 일본 수군이 가지는 해전 전술의 장단점, 배의 장단점, 조선 수군의 배가 가지는 장단점, 해전 전술의 장단점을 정확히 꿰뚫고 우리의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적군의 장점은 무력화시키는 여기까지 나간 거예요. 그 상징물이 여러분 거북선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200. 자, 다음에 도덕성 바퀴를 이제 좀 설명해야죠. 도덕성 바퀴. 도덕성 바퀴 안으로 들어가면 역시 두 가지 요소로 나뉩니다. 하나는 가치의식이고요. 또 하나는 인격의 문제입니다. 이거 설명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이 주제가.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뭐 전쟁을 하는데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뭐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지 무슨 뭐 전쟁을 하면서 뭐 가치의식, 인격 이런 게 왜 문제가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쟁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전쟁은 여러분 사람을 죽여야 돼요. 제가 30년 동안 아주 그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제가 철학 교수인데 전쟁은요 사람을 죽여야 돼요. 살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논리로 명분으로 살인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전쟁의 역사잖아요. 전쟁을 피할 수가 없다면 전쟁은 제한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떤 전쟁을 해야 될까요?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방식의 전쟁을 해야지. 예, 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결여된 가치의식이 결여된 전쟁을 하면 이것은 100% 범죄입니다. 히틀러의 전쟁이 그렇고요. 일본 제국주의의 전쟁이 그렇습니다. 어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어느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나
어느 특정한 나라를 위한 전쟁은 절대로 하면 안 돼. 이거는 범죄예요. 근데 지금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어디에서? 예? 우크라이나. 예. 이 전쟁 도대체 어떤 전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하고 벌이는 이 전쟁 도대체 어떤 전쟁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편에 서기도 어려워. 너무 복잡해. 이 안으로 들어가면 다 뭐예요 이게? 이해관계. 전부 이해관계. 한 편에 서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우리 지구촌에는 이것을 규제할 만한, 컨트롤할 만한 컨트롤 타워가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요. 이게 지금 현 주소입니다. 전쟁은 안 해야 돼. 특히 가치가 내재되어 있지 않은 전쟁은 절대로 하면 안 돼. 이순신 장군에게 있어서 임진왜란은 정의의 전쟁이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조선의 은혜를 입어온 일본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조선을 침략을 해서 백성을 도륙하고 임금이 있는 도성을 침탈하는 만행을 보면서 이분 하늘을 보고 맹세합니다. 이런 불의한 침략 집단에 대해서는 하늘을 대신해서 철저히 응징하여 역천과 순천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고야 말겠다. 알아들으셨나요? 역천, 순천 알아들으셨나요? 여수, 순천할 때 그 순천이 이순천이에요. 순할 순자 하늘 천천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있느냐? 유학의 역사의식이 들어있어요. 예, 역천자는 망하고 순천자는 흥한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맹자, 명심보감에 들어있는 얘기예요. 이게 유학의 역사의식이에요. 역천자가 망하고 정말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는 정의로운 사람은 권력도 잡고 부자가 되고 그 반대인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는 사람은 망해버려야 돼요. 근데 현실은 그래요 안 그래요? 정반대죠? 정반대라고 그러면 또 너무 지나치고 이게 잘 안 돼요. 이런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이게 우리가 가야 할 아주 단순한 방향이에요. 이거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요. 내용은. 하늘의 이치에 순응하는 정의로운 사람이 진급도 되고 돈도 벌고 권력도 잡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이 세상이 쌈박질하는 세상이라. 어차피 당과 당이 싸운다면 당파를 싸워야 된다면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걸 전공했잖아요. 그때 싸움이 무슨 싸움인지 아십니까? 누구네 당이 군자당이냐 누구네 당이 소인당이냐 이렇게 싸워요. 이런 싸움 했으면 좋겠어요. 예, 어느 당이 군자당이냐고. 군자가 뭐예요? 군자가 정의롭게 사는 사람이 군자잖아요. 예? 이익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뭐예요? 소인당이야 이게. 이해관계를 따지고 그걸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인 집단, 이게 뭐예요? 소인당. 정말 정의가 승리하는 이순신 같은 사람이 모여있는 당, 어떤 당? 군자당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싸워야지 적어도. 조선시대도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싸움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역사가 잘 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뭔 얘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건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역천, 순천 얘기했잖아요. 역천, 순천.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이 내면 세계를 들다 보면 죄송하지만 일본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찔러.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해. 이런 불의한 침략 집단을 어떻게 응징해야 되느냐? 어떻게 응징해야 되느냐? 이분이 그 일본인들에게 표현하는 것도 불구대천지 원수라는 표현을 써요. 이런 얘기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분 머릿속에 이런 불의할 침략 집단은 단 한 척도 단 한 명도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응징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역천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순신 장군의 유자적인 선비적인 그런 역사의식이에요. 이분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전사하시잖아요. 제가 연구를 해보면 노량해전은 안 해도 되는 해전이야. 이게 꼭 해야 했을 해전이 아니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당시 도요토미가 죽어요. 내부적으로 철분 명령이 내려져요. 울산부터 순천까지 외성 쌓고 있었던 애들이 다 돌아가요. 별 문제 없이 다 돌아가요. 그런데 순천에 있는
조명수군연합 함대에 의해서 퇴로가 봉쇄당한 순천에 있는 소서행장 부대만 못 들어가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제 벌어지는 해전이 노량해전이란 말이죠. 이때 이순신 장군의 머릿속에 있었던 게 뭐예요? 소서행장이 일본 우리 저 진린 도덕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한테도 뇌물을 갖다 줘요. 우리 돌아갈 테니까 제발 길을 빌려주시오, 열어주시오.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했겠어요? 들어올 때는 네 발로 왔지만 갈 때는 절대로 못 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단 한 척도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응징함으로써 7년 동안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야 말겠다. 이 해전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이 노량해전은 뭐 200척을 깨고 이런 의미보다는 단 한 척도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철저히 응징하여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깨우쳐주고야 말겠다는 이순신 장군의 역사의식, 가치의식이 반영된 위대한 해전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도덕성 밖에 이제 마지막 요소가 인격의 문제입니다. 인격이 밥 먹여주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컸어요. 우리 세대가. 그런데 살아보니 인격이 밥 먹여주는 인격이 경쟁력이 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순신 장군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기라성 같은 전문성을 지닌 지휘관 참모들이 모여들고요. 의병들이 모여들고요. 스님들, 승병들이 모여들고요. 백성들이 모여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리더 원균 주변에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이런 상반된 내용이 전개가 됐을까요? 어떻게 이순신 장군 주변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넘어 진정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이순신 장군의 고결한 인격에 감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짓습니다. 이걸 또 인격 감화형 리더십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리더십의 최고봉, 리더십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리더십은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에요. 단순한 스킬, 방법이 아니에요. 리더십, 모든 리더십의 맨 밑에 토대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인격이 밑받침돼야 돼요. 이게 없는 리더십은 사상누각이에요. 우리가 리더 이순신을 훌륭하다고 이렇게 추앙하고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리더 이순신이 중심이 되었을 때 조선의 민관군의 모든 전투 역량이 통합이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 힘으로 발휘되는 거죠. 리더 원균이 그 위치에 있을 때 이게 전부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칠천장야전에서 그렇게 패전하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러니 인격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순신 장군의 사례를 가만히 들다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너무 이것을 그냥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인격이 경쟁력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리더로 뽑아야 돼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뭐 사례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너무너무 사례들이 많아서 시간을 얻고 제가 전문성 바퀴, 도덕성 바퀴 말씀드렸고요. 전문성 바퀴에는 직무지식, 변화의식 역량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죠. 언제나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우는 게 이제 이순신 장군 직무지식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핵심 포인트인데 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이순신 장군은 싸우기 직전까지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을까라는 걸 제가 연구를 해서 이순신 병법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순신 병법 1번만 한번 볼까요? 통합된 세력으로 분산된 열세이족을 공격하라. 이순신 장군은 한 번도 단독 작전을 하지 않습니다. 전라 좌수영만의 단독 작전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움직일 때는 전라 좌수영, 전라 우수영, 경상 우수영, 나중에는 충청 수영까지 통합해서 움직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일본이 우리보다 10배 이상이 많아. 이분의 글을 보면 늘 고민이야. 그게
우리는 항상 외롭고 고약하다는 표현을 써요. 외롭고 약할 약자. 네, 우리는 항상 외롭고 고약해. 우리는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러니 우리는 단독으로 움직이는 절대로 안 돼. 그래서 이제 아까 여러분 1차, 2차 그 해전을 봤을 거예요. 우리보다 10배가 많은데 가보면 우리가 더 많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을까요? 우리는 가용한 모든 함선 세력을 통합돼 가지고 갔는데 그때 맞닥뜨린 일본 함대들은 분산되어서 노략질하다가 한 부대씩 깨지는 거예요. 한 부대씩.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상황을 만든다는 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10배가 많은데 가보면 우리가 더 많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조선수군 장병들이 신났어. 전쟁을 하면서 신나다는 표현을 쓰면 사실 안 되는데 정말 신났어요. 왜? 가보면 우리가 더 많아. 싸워보면 잽도 안 돼. 그래가지고요, 이게 싸우다가 전사한 우리 병사들보다 사고가 났어. 사고가. 딱 이제 해전이 벌어지게 되니까 이순신 장군이 돌격 앞으로 명령도 안 내렸는데 서로 막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서로 나간대. 서로. 전공에 뒤질세라 서로 앞으로 나가다가 우리 배끼리 딱 부딪혀가지고 옆에 판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조총이 날라오니까 옆쪽으로 이제 막 쏠렸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배가 휙 뒤집어져가지고 수십 명이 죽고. 이런 현상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우니까 오합지졸도 정예 병사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요? 나라에 충성하려고? 아니에요. 전쟁 끝난 다음에 논공행상 있잖아요. 거기에 뒤질까봐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거예요. 왜? 안 죽을 테니까. 왜? 우리가 세니까. 이게 병법이에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저절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더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진부지식은 뭐 다른 거는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아니 이순신 장군은 뭐 언제나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다며요. 명량해전 설명해 보세요. 13척 가지고 130여 척과 싸우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웠다는 겁니까? 이렇게 싸웠어. 당일날 130여 척이 명량 해협을 쫙 들어옵니다. 이때 우리는 우수영에 전라 우수영에 13척이 기다리고 있다가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나갑니다. 출동을 해서 여기를 막아요. 13척이 13대 133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좁아요. 여기를 통과하려면 5열 내지 6열 종대로 와야 돼요. 이걸 맨 앞에서 12척이 딱 가로막으면 전체적으로는 13대 133이지만 전투가 벌어지는 맨 앞에는 13대 5나 13대 6으로 요 맨 앞에는 수적으로도 우리가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싸울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계획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자신 있을 때는 어디서 싸워요? 한산해전처럼 넓은 데서 싸우죠. 이런 이순신 장군도 13척을 가지고 뭐 130여 척, 300여 척이나 되는 일본 함대와 싸울 때 여러분 한산해전처럼 넓은 데서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택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골목으로 끌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실제 벌어질 때 해전이 어떻게 벌어지냐면 133척 가운데 30여 척 가운데 선두에 있던 31척이 우리 13척하고 여기서 해전이 벌어져요. 그러면 31척의 일본 함대가 우리와 싸웠다 그러면 나머지 100여 척은 지금 뒤에서 뭐 하고 있는 거죠? 막혀서 못 오는 거예요. 뒤에서 멀뚱멀뚱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내 차례 언제 오나? 31척 깨지면 31척 또 들어올 거라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장소를 누가 택했어요? 이순신이 택합니다. 전투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를 애워싸고 공방전을 벌였던 31척을 모조리 격파합니다. 우리 13척 그대로 살아남습니다. 명량해전은요. 우리의 판옥선 한 척은 일본 새끼군의 3척 이상을 당해낼 수 있는 질적 전투력을 보유하고 있었다라는 걸 증명해준 해전이 여러분 명량해전이에요. 이걸 토대로 이제 임진년 해전을 설명해보면 330대 빵이 쉽게 설명이 됩니다. 13척도 한 척도 격파가 안 됐는데 임진왜란 해전에서는 척수도 우리가 많고 질도 높으니까 330대 빵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명량해전처럼 13대 130여 척이라고 하는 절대 열세 상황에서는 명량의 좁은 해협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이점을 활용해서 이 열세를 극복을 합니다. 이렇게
최초 13대 330여 척, 당일 13대 130여 척, 실제 전투 국면 13대 31. 우리의 한 척은 일본 새끼군의 3척 이상을 당해낼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게임이 되는 거잖아 이게 지금. 여러분 전쟁은 뭐라고요? 과학입니다. 과학이에요. 전쟁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힘가 약하더라도 전투가 벌어지는 그 구체적인 그 국면은 반드시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 이기지. 맞아요 안 맞아요? 너무 재밌잖아요. 이거 게임이야 게임. 예. 그냥 무슨 정신전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전쟁은 반드시 우세한 상황을 만들어야 돼. 자, 혁신 역량은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자 이게 이제 우리 해군사관학교에서 1980년 제가 해군사관학교 졸업하던 해인데 이때 이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처음으로 이제 재현을 해서 바다에 띄웠어요. 근데 이게 잘못됐어.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아니야. 뭐가 아닐까요? 저 잔망경 같은 목이 아니야 저게. 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은 용머리 아가리에서 현자 총통을 쏩니다. 여기서 총통을 어떻게 쏴? 저거는 뭐 유황을 뽑고 뭐 불을 뽑고 뭐 그러는 그 후기 거북선이에요.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 있고 그동안 이제 연구가 축적이 되어가지고 드디어 이제 작년 그 작년에 용의 아가리에서 포를 쏠 수 있는 이런 거북선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리할 것은 거북선은 충돌하기 위한 돌격선이 아니다. 거북선은 근접 출국 충돌용 돌격선이 아니라 거북선은 근접 포격용 돌격선이다. 이거는 여러분 반드시 외우셔야 돼. 이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 이상한 얘기하는 감독들, 드라마 작가들, 소설가들 그냥 한 판에 없앨 수 있어. 저것도 모르고 뭐한 이순신 장군 관련된 소설을 쓰고 드라마를 만들고 뭐 영화를 만들고 그러느냐고 우리 국민들이 혼을 내줘야 저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것을 그런 자신들이 만드는 작품에 제대로 반영을 할 겁니다. 이분들이 저를 볼 때 국민들을 완전 싹 개무시한 거예요. 국민들이 뭘 알아? 알기는 그냥 재밌게 만들면 되지. 아니 정말 그래요 정말. 제가 옆에서 봤더니 그래요. 다 알려줬는데 안 해요. 네, 재밌게 만들어야지 국민들이 보지. 왜 흥행에 성공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그거를 또 뭐 이해 못할 건 아니지만 그 내면에는 우리 국민들의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인식을 너무 좀 무시하는 경향이 내 눈엔 보여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좀 차리면 저절로 저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건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린 거고요. 자, 학익진. 여러분 이것도 과학이라 그랬잖아요. 포를 쏴서 맞추면 정말 끝내주는데 왜 정말 끝내줄까요, 여러분? 그 포 한 2방 맞으면 터지는 것도 아닌데 무슨 효과가 그렇게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옆에 현측을 딱 한 방 맞추면 현측에 뭐가 있죠? 노를 줘요. 그거 2방만 맞으면요 노 젓는 게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기동불능이에요. 그렇게 해놓고는 일정한 거리에서 이제 활을 쏘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게 해놓고 우리의 장기인 활을 쏴가지고 장기에 보면 깡그리 다 죽여요. 한 놈도 못 살아. 활을 너무너무 잘 쏴. 너무너무 잘 쏴요. 정말로 다 사살을 가서 그리고는 다 사살된 거 다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겁이 또 많아요. 이순신 장군 표현에 의하면 조선 사람들은 10명 중에 8, 9명이 겁쟁이래. 네, 그렇게 다 정리해 놓은 다음에 이제 가서 불을 붙여가지고 쓰레하고 화약하고 묻혀가지고 던져가지고 태워버려요. 가까이 가가지고 방파 분멸 총통으로 격파하고 불태워버리는 이게 이제 일관된 우리 이순신 장군님의 해전 전술인데 아까 이제 그래서 이제 맞기만 하면 좋은데 그 한 방식이 뭐죠? 가까이 가서 쏘면 맞는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명중률 높이는 방법. 포위를 해서 집중 사격을 하면 집중 포격을 하면 명중률이 높아지죠. 학익진은 무슨 신비한 전술이 아니에요.
포의 명중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이게 채용이 된 거예요. 거북선의 돌격 전술을 근접 포격 전술, 근접 포격을 통해서 명중률 문제 해결을 했다면 하객진은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집중 포격을 통해서 명중률 문제를 해결했다. 말이 되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두 가지에 다 응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막기만 하면 끝내주는데 어떻게? 가까이 근접 포격, 하객진처럼 포위해가 집중 포격 많이 쏘면 어느 거 하나에 걸려들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과학이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거북선의 근접 포격, 하객진의 집중 포격. 다른 거로 설명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전쟁은 안 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평화, 정의, 인류의 공존공영 같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것일 때만 전쟁은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현실이 이렇지를 않습니다. 과연 누가 정의인가? 우리가 옛날에 뭐 유엔이 어떻고 이런 걸 많이 배웠잖아요. 네? 누가 나쁜 짓 하면 정말 큰 형님이 가가지고 응징해주고 이런 어떤 정의의 사도가 필요한데 과연 누가 그걸 지금 하고 있는지 큰 형님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이런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히틀러, 왜 일본 제국주의의 전쟁이 문제였는가? 누구를 위한 전쟁이죠, 저게? 히틀러 개인, 게르마니즘, 민족주의도 아니에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도 마음에 안 들어. 왜 이스라엘만 하느님한테 선택을 받았어? 그게 말이 됩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다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은 똑같은데 그게 무슨 논리적인 얘기입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전쟁의 정의의 전쟁이었다. 인격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렇게 제가 설명해봤어요. 인격이란 나를 넘어 우리를 중심으로 하려는 인간 고유의 품격이다. 근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들다 보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있잖아요. 한 7, 80%는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1, 20%의 그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챙기길 땐 챙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지? 저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게 바로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인간 고유의 품격이래요. 다 자기 것만 챙기면 나라는 누가 챙겨요? 다 자기 것만 챙기면 손은 누가 먹여? 리더는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리더는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회가 행복한 사회일까? 공동체를,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행복한 사회다. 우리 인류 사회가 앞으로 나가지만 그런 사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게 아닌가. 자유와 평등과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을 우리 철학자들은 벌써 목표를 제시해 놨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이제 인격의 위대성을 그림을 그린 거죠. 어떻게 이순신 장군 주변에는 이렇게 여러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 여러분들도 거북선 그러면 나대용이 생각나고, 화약 그러면 이봉수가 생각나고, 군량조달 그러면 뭐 정경달이 생각나고, 정보 그러면 이봉수가 생각나고, 이게 쫙 나와요. 이순신 장군의 글을 읽으면, 일기를 읽으면 이순신 장군 휴가에 있는 각각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이 쫙 들어와요. 그래서 조총도 만들어내고, 거북선을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만들어요? 컨셉은 개념은 좋지만 그거 만들어내는 거는 조선 기술자가 하는 거예요. 포를 어떻게 만들어요? 쇠를 어떻게 달아요? 그건 기술자가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있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의 주변에 몰려들어가지고 자기 역량을 마음껏 발휘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갔더니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시스템이.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문제일까? 저는 이제 인격의 문제를 풀었는데 뭐 다른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자, 이제 10분 만에 정리하겠습니다. 이순신 생태계. 또 이것도 이상한 표현이에요. 뭘 얘기하려고 할까요, 제가? 제가 어린 시절부터 궁금한 게 있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초중고등학교 때 이 임진왜란이 벌어졌던 그 조선 시대는 엉망이라는데 맨날 당파 싸움이나 하고 음모가 난무하고 그런 사회라는데 어떻게 이순신 같은 원리원칙주의자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던 정의로운 이순신 같은 인재가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궁극적으로 전라좌수사 삼도수군 통제사 무관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직책까지 올라가서 조선조 최대의 공난이라고 할 수 있는 임진왜란, 정유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역사의 주역으로서 활동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게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제가 초급장교 때 우리 지금 해군 장교들 분위기 속에서 이순신 같은 인재가 우리 주변에 해군 장교로 근무했다면 진급이 어디까지 됐을까? 이렇게 제가 한 30여 년 전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대개 나온 답이 중령. 암울했어요. 제가 그때 암울하다고 생각했어요. 해군 장교는. 근데 지금은 물어보면 한 대령 완스타 정도가 나와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 발전하고. 네, 잘 모르지만 그래도 역사는 이렇게 발전하는 맛에 우리가 가는 게 아닐까 희망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이순신 불우한 분이에요? 출세한 분이에요? 출산. 제가 이미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그런데 전반적인 우리 국민들의 이 머릿속에는 되게 불우하다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백의종군, 의군부 하오, 고문 이런 내용들 또 드라마 역할도 굉장히 커요. 막 고문 나와 막 피가 철철 나고 말이지 막 이런 거. 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한 시각인 것 같아요. 이거 출세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비록 3번의 파직, 2번의 백의종군을 통해서 시련의 관료 생활 한 거는 맞지만 궁극적으로는 발탁되어서 자기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은 제가 볼 때는 행운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또 제가 정리해봐요. 이순신 정의롭고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았지만 출세한 사람. 이게 저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정의롭고 정직하고 청렴하게 살면 되게 어떻게 돼요? 도태돼요. 도태됩니다. 제가 사관생도 시절에 너무너무 존경했던 3학년 4학년 선배님 중에 별난 사람이 몇 사람 없어. 제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거란 말이죠. 네. 이분의 자음에는 장부가 세상에 태어나서 나라에 쓰이게 되면 죽기로 일할 것이요 쓰이지 못하면 들에서 농사짓는 곳으로 만족할 것이다. 권세 있는 곳에 아첨하여 한때의 부귀 영화를 훔치는 것 같은 것은 내가 제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다. 한마디로 출세지향이 아니라 가치지향의 인생을 살겠다라는 거에 대한 선언이고요. 이분의 일생을 보면 이렇게 사셨어요. 그런데요, 정말 좋은 사회는 이순신처럼 가치지향의 인생을 살았는데 이순신 장군처럼 출세한 사회. 이게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야 될 사회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뭐 그동안 다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이분 그 정의로운 그 면모들 원리원칙주의자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막 이렇게 살았던 그런 이제 사례들인데 요거는 제가 꼭 짚고 넘어갑니다. 이순신 장군에게 좋은 화살통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문관이나 무관이나 활을 쏘는 게 기본이라 그랬잖아요. 정승, 유전이 이순신에게 좋은 화살통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게 탐이 났어요. 어느 날 훈련을 해서 함께 이제 이렇게 활을 쏠 수 있는 기회가 되자 정승, 유전이 중이 이순신에게 넌지시 부탁합니다. 그 화살통 나한테 좀 줄 수 없나? 저 같았으면 얼른 갖다 바치고 편안하게 관직 생활하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중이 이순신이 지금 국무총리 유전한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화살통을 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으나 남들이 대감히 저에게 받은 것을 어떻다 할 것이며 소인이 바치는 것을 어떻다 하오리까. 화살통 하나로 대감과 소인이 함께 더러운 지탄을 받게 되는 것이 미안할 따름입니다.
이게 여러분 국군 중위가 지금 국무총리한테 한 얘기예요. 이거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제가 참 부러웠어요. 그런데 청승유전의 답도 못지않게 훌륭해요. 이렇게 새파란 중위한테 이런 지적을 받은 국무총리 유전이 그대 말이 옳다. 우와, 우리 지금 이런 사회 만듭니까? 예. 우리 대한민국 사회 이 정도 됩니까? 예. 아예 안 되니까 지금 제가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이 사례를 지금 해서 이런 사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또 한편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조선의 정신적인 힘이에요. 이게 지금 국무총리와 국군 중위와의 대화 수준이에요. 가치의식을 공유하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의리를 얘기하고 이치를 얘기하는 것은 고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높고 낮음이 없고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전혀 문제가 안 돼. 이 의리라고 하는 것은 유학에서 배웠던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 유학의 가치의식, 역사의식은 이걸 공유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끼리. 그래서 이순신 어떻게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았을까? 이순신 생태계가 조성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순신 생태계? 뭔 소리야 이게? 이순신처럼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이순신 같은 인재가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아서 자기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 환경, 건강한 사회 환경, 이게 뭐라고요? 이순신 생태계. 이순신처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생태계를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과연 만들고 있는 것인지,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아직까지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제가 이걸 발견해냈어요. 선조 임금 시대가 조선왕조 500년 동안 배출된 인물분들 가운데 역대 3위입니다. 1등 세종대왕, 2등 정대왕, 3등 선조시대에 배출한 인물군인데 어떻게 보면 선조시대가 1등일 수도 있어요. 우리 조선의 역사를 좌우했던, 사상을 좌우했던 퇴계, 이황, 율곡, 이희, 남명, 조식 사상가들 전부 선조시대 인물들이고, 이분 제자들 중봉, 조원, 율곡 제자고요. 곽재우 전부 남명, 조식 제자들이고요. 전부 다 이런 그 기라성 같은 스승 밑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임진왜란을 극복하는데 전부 나름대로 역할을 한 거예요. 이순신에게 있어서 서해 유성룡은 멘토입니다. 멘토. 유성룡이 없었으면 이순신도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순신은 독불 장군이 아니에요. 혼자 간선하는 이순신이 있을 수 있었던, 이걸 지탱해줬던 네트워크가 있었다. 이 뒤에 있는 분들을 제가 이순신 생태계, 이순신을 도운 사람들, 요즘으로 따지면 국무총리, 부총리, 장관, 차관급들이에요. 전부 다.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에요. 오성, 이항복, 한음, 이덕형, 이거 위인전에 다 나오는 거 아니야? 다 이 시대 사람들. 백사 이항복은 국방부 장관, 병조판사 5번 합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임진왜란, 정유재란이 극복된, 이런 사람들이 이순신과 가치의식을 공유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임진왜란 당시 조선 조정이, 우리가 역사 시간에 그렇게 엉망이라고 배웠던 조선 조정이 어찌 보면 2024년 대한민국 정부보다도 가치 지수가 더 높았던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선진인류 사회 국가가 되려면 우리 개개인들은 이순신 장군처럼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한편, 또 한편 여러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조직을 한번 머릿속에서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속한 이 조직은 과연 이순신 생태계인가 아닌가? 만약에 아니라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길은 우리가 속한 그 조직을, 그 자리를 이순신 생태계로 만드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요약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